트럼프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게 골든 돔 프로젝트거든요. 덴마크도 그렇고 그린란드의 자치정부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의도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들과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백지 위임장을 미국에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8개 회원국들이 그린란드에다가 파병을 시작을 했어요.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토가 깨지겠죠.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미사일 공격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를 했을 때 그거는 필연적으로 북극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극을 통과할 때 그 무렵에 이걸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쏘아 맞춰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그게 그린란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에다가 미사일 그 대공 방어망을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골든 돔 프로젝트거든요. 골든 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잘 쓰고 있잖아요. 이란이 공격하고 하마스가 공격하고 그러면 그거를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쏘는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상대로 해서 그런 대공 방어망을 만들겠다. 그게 골든 돔 프로젝트인데, 그 골든 돔 프로젝트, 그 대공 방어망을 그린란드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땅이 있어야겠다. 그걸 마음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아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그걸 가지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반드시 차지해야 돼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히토류 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관세 협상을 할 때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40% 매기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 중국은 미국한테다가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하겠어, 중지하겠어 라고 했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뜨거워 해가지고 결국 관세 부과하는 거를 1년간을 유예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료 물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F-35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무기들, 첨단 무기들을 만들려고 할 때, 또 전자제품을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들 때 모두 다 이 히토류 광물질들이 들어가는데요. 히토류 광물질 최종 제품의 90%를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공급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이 제조 강국들이 다 제조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의 얼음 밑에 아주 광대한 이 히토류 매장량이 지금 분포를 해 있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스라든가 또 석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매장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추출을 하면, 그거를 채굴을 해서 상품화하게 되면 얼마든지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히토류를 자급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ICBM,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으로 부터 방어하는 그 대공 방어망을 그린란드에다 구축한다. 또 그리고 히토류도 거기서 채굴해서 그것을 산업화해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고 그거를 대외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런 목적이라면요. 그린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린랜드를 갖고 있는 덴마크. 사실은 그린랜드는 지금 덴마크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그렇고 그린랜드의 자치정부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트럼프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랜드라고 하는 땅을 아예 공개적으로 미국 영토로 만들지 않고도 트럼프가 말하고자 하는 또 의도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가?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고 또 개인적인 또 심리적인 만족감 이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국가 간의 뭐 이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협상을 이끌어낸다.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 이거 가지고는 만족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 땅 자체를 미국 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트럼프 자신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거고 또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심리적인 만족감도 얻고 싶은 거고 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은 그 대공 미사일망을 설치한다. 또 히토류 광물을 채취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것만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 명분,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깊이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의의 틀,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나왔냐면 다보스에서 그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가서 연설을 하고 또 그의 참모들도 가서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세계 중요한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 거기 와서 이제 회의를 했단 말이죠. 그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근데 거기에 가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 내가 그린란드를 직접 점령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안 할게. 또 관세로 보복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할게. 그 대신에 우리 이 나토 국가들하고 나토의 중요 회원국들하고 또 이 트럼프 미국의 중요한 의사결정자들하고 같이 의견을 맞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그걸 프레임워크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그들과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했든 간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거 원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린랜드에 가서 뭐 직접 그 땅을 점령은 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대공 미사일망 미국 마음대로 구축을 할 것이고 또 히토류 광산 개발하는 것도 마음대로 광산 채굴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거는 그린랜드 반대하지 마라. 덴마크도 반대하지 말고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백지 위임장을 미국에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권 자체를 뭐 어떻게 침해하지는 않겠지만 백지 위임장을 달라라고 하는 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프레임워크, 협상의 틀, 합의의 틀이라고 하는 말로 요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유럽 국가들은 병력 파견과 동시에 유럽만의 새로운 안보동맹 창설 논의도 시작했는데요. 이러다 실제 나토가 균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 그중에 상당수가 정말로 끝까지 미국하고 의견이 달라서 군사적으로 충돌을 한다면요. 그러면 나토는 깨질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실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8개 나라가 나토 회원국 8개 나라가 그냥 독일, 프랑스, 영국, 또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8개 회원국들이 그린랜드에다가 지금 파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린랜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린랜드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점령할 것에 대비해서 뭐 미리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그건 괜히 되는 핑계일 뿐이고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린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키겠다. 우리한테 그런 의지가 있다. 라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정말로 그렇게 끝까지 그들이 간다면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미사일망을 설치하고 또 히토류 개발을 하고 하는 거를 다른 회원국들이 그거를 막는다면 정말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나토가 깨지겠죠. 왜냐하면 나토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회원국들끼리 싸우면 당연히 그 조직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 거냐?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요,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뭐 무기도 문제가 되고 뭐 병력도 문제가 되고 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예를 들어 독일을 침공해 온다,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를 침공해 온다라고 했을 때 별로 지킬 수가 없어요. 미국이 빠지고 나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뭐 병력 수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정보망이에요. 이 나라들은 미국처럼 인공위성들을, 정보위성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은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이 저궤도 위성들, 또 고궤도 위성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미국의 이 정보망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그야말로 촘촘히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의 무슨 탱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선박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하는 거를 전부 다 미국은 그야말로 자기 안방 들여다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전쟁을 하려면 미국의 그런 정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띄워서, 그 드론을 가지고, 원격 드론을 띄워서 러시아의 정유시설 같은 걸 폭격하고 또 그 러시아의 잠수함도 가서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위성으로 그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그 인공위성으로 그 수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봐 하고 유럽이 스스로 알아서 싸워야 된다면 러시아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중국하고도 싸운다면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판판이 해봐야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그게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할 수 없어요.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한심한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는 스스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있어요. 유럽은 그게 지금 거의 다 없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그린란드에다가 그들이 파병을 했잖아요. 파병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8개 나라가.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한심해요. 그게 10명 미만 수준이에요. 그게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뭐 3명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냥 모양이죠. 그러니 어떻게 미국하고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들은 지금 그린란드에 파병한다는 건 그냥 우리 좀 괴롭히지 마, 우리 좀 잘 좀 봐줘, 우리 정말 싸울 거야 그러면 하고 뭐 일종의 응석을 부리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요. 실제 그들이 파병한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저는 나토의 그 회원국들, 독일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못 덤빈다. 이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만약에 정말 미국에 덤벼서 미국과 손절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러시아한테 그냥 점령당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대해 정면 충돌보다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는데요. 속내는 무엇일까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지금 군비 경쟁, 재무장에다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한국에서도 뭐 이 자주포 1000문을 타가고 탱크도 사가고 뭐 오만 걸 다 사가잖아요, 한국에서. 그게 바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인 거예요. 폴란드는 왜 그러느냐?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폴란드는 확실하게 그 다음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거다, 분명히 과거의 소련 영토였던 나라들을 다 다시 차지하려고 할 텐데 그때 폴란드를 가장 먼저 넘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어서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러시아한테 점령당한다, 다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군사 강국이잖아요. 폴란드가 아무리
자기가 재무장을 하고 한국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군사 강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를 당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히 폴란드를 침공 안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도 강해져야 되지만 미국이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러나 친한 척을 하고 있어요.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서 만나고 또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국방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유럽의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처럼 이렇게 무임승차하려고 안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뒤에서 딱 뒷짐지고 그렇게 그냥 잘 봐주고만 있으면 우리가 힘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도 침략을 못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미국하고 잘 가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예 내놓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토의 다른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어떠냐?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죠. 폴란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우리 좀 도와줘라고. 네, 그리고 스스로도 재무장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 같은 나라는 아주 이쁜 거예요. 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네? 그리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유럽으로 밀고 들어오길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유럽으로 계속 침략의 그 마술을 뻗치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러시아를 막아내는데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영 미덥지가 못한 거예요. 말로만 하고 영 그 군사비에 돈도 잘 안 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냥 뭐 착한 척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데 폴란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폴란드는 또 착한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착한 척이라고 하는 거는 왜 다문화 좋아하고 왜 그 이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다 이런 거 이게 다 착한 척이잖아요. 근데 폴란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그 트럼프는 바로 유럽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착한 척 문화 이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 무슨 뭐 다문화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래서 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을 또 그렇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폴란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폴란드는 믿음직한 겁니다. 얘를 밀어줘야겠구나. 그러면 러시아를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옆에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도 다 비슷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두 나라가 있는데 이게 체코하고 또 헝가리입니다. 이 나라들도 이게 나토의 회원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미국하고 맞서고 있는 이쪽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 여긴 또 러시아 편이에요. 나토 회원국인데 현재 정권이라든가 국민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러시아 쪽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많이 가 있는 거고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그럼 뭘 좋아하느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나토 회원국들이 서로 싸우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편을 드는 뭐 그쪽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오히려 지금은 트럼프 쪽 편을 들고 있어요. 왜? 이제 뒤에서 이제 그 남의 집에 싸움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싸움에다가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동유럽의 이제 그런 입장이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입장이고요. 네. 폴란드는 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또 북유럽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진국들 여기하고는 상당히 입장이 다르다. 같은 나토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서유럽 국가들을 배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을 분열시켜서 서유럽 국가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노력 또 서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시도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배제한 채 60개국을 상대로 자신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이 꺼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는데요. 유엔에 대처하려는 트럼프식 국제 질서 구상의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게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Board of Peace예요. 평화위원회 또는 평화이사회 뭐 이런 거로 번역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사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를 대체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보유국 5개가 상임이사국이 되고 또 비상임이사국은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중요한 분쟁 이슈, 세계 그러니까 국가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기서 뭔가 결의를 해서 거기서 유엔 평화유지군도 보내고 뭐 제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그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왜? 여기에는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결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서로 이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합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어버린 거고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엔 자체가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를 이 보드 오브 피스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묘한 방식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80개 나라를 초청을 했어요. 여기에 80개 나라를 초청을 하고 그중에서 당신네 나라 여기 회비를 내야 되는데 처음에 입회비를 10억 달러 이상 내는 나라는 영구 회원 자격을 부여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10억 달러 이상을 내면. 그런데 이거는요. 그 의사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거부권 같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사실상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의장이 누구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를 해라라고 80개국에다가 이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근데 그래 거기에 참가할게. 라고 그 수락을 한 나라가 20개 나라입니다. 그 20개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헝가리,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중요한 나라들은 뭐 중요하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전통적인 강대국, 전통적인 선진국들은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뭐 대한민국 이거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나?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이고 들어갔다가 괜히 다른 나라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이거? 뭐 그런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보드 오브 피스라고 하는 거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 얼마 전에 그 이 중동의 가자지구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라고 해서 그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보드 오브 피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근데 그거는 거부권 행사를 안 했어요. 거기서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이게 생겨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엔과 무관한 다른 확대된 기구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International Security Force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제안보위원회, 국제안정화군, 군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자지구 같은 데도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냥 전쟁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뭐 쉽게 뭐 어쩌면 또 뭐 베네수엘라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할지도 모르죠. 네. 근데 그런 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평화, 그거를 이 땅에 펼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누구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한 20개 나라는 참여해 있다. 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또 성향이 비슷한 뭐 그런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 평화위원회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트럼프의 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중국을 미국이 떼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뭐 여러 방면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평화위원회도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근데 중국만 떼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거 참 바로 위에 있는 그야말로 우방 중에 우방, 동맹 중에 동맹이 바로 미국하고 캐나다였는데 캐나다를 저 평화위원회에다가 초대장을 보냈다가 취소했어요. 아예 내놓고 취소했어요. 그리고 너 캐나다 말이지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중국하고 가서 뭐 중국한테 친한 척 하려고 해? 너 그거 만약에 그 중국하고 무슨 조약이라도 맺는다면 너희한테 관세 100% 매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찍힌 나라들은 거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한 1년쯤 후에는 여기에 안 들어간 나라들은 또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측 불허인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나라, 강대국들 이런 데들은 이 평화위원회에 지금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국가 간 충돌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린란드는 이게 이제 북극 항로 문제하고 이제 같이 얽혀서 이야기가 주로 되거든요. 그린란드가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북극의 기온이 높아져서 얼음이 녹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음으로 완전히 꽉 덮여 있게 되면 쓸모없는 땅들이고 바다로 배도 못 다니기 때문에 그냥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니까 거기로 배도 다닐 수 있게 되고 땅이 드러나서 그 밑에 묻혀 있던 광물질들도 드러나게 되고 군사기지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북극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세 개예요. 크게 보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한국도 중요해지는 거 아니야? 한국의 부산항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이게 그 중간에 기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선 산업에 있어서 쇠빙선 그러니까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고는 하지만 북극해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얼음들이 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해를 하려면 배를 얼음을 부시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쇠빙선이라고 하는데 그 쇠빙선은 특별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 쇠빙선을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조선 산업의 대박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 세 번째는 히토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히토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방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히토류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거든요. 근데 그 히토류를 거의 100%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독립을 하고 싶은데 또는 다변화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산들이 잘 개발이 돼서 거기서 미국이 히토류 독립을 하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그렇다면 한국도 그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으로 히토류 공급선을 다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별로 우리가 얻을 게 없어요. 자, 북극 항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 배들은 북극 항로를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 한국이 그러니까 수출입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수출입을 할 때 주로 어디다가 하냐면 미국이 제일 많고요.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유조선은 중동 국가들 또 미국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을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북극을 가려면 러시아하고 뭔가를 많이 하거나 또는 북유럽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 우리가 북극해를 이용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북극해를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북극해를 가장 많이 이용할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북극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시베리아가 개발이 되면 그 시베리아에서 개발된 에너지라든가 또는 광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중국으로 그거 옮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다 배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북극해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중국 배가 북극해를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해, 남해 이거는 중국 배로 덮이게 돼요. 완전히 덮여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배가 많겠어요. 지금은 중국 배들이 여기를 올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어선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북극해가 열리게 되면 중국 배로 동해와 남해가 덮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위험해져요. 그 중국 배들이 부산항을 쓰겠습니까? 뭐 때문에 부산항에 기항을 하겠어요? 왜냐? 자기네도 항구가 많은데 서해, 그 황해, 그들이 황해라고 부르는 얼마나 항구들이 많은데 뭐 때문에 부산항을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위험해져요.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중국 배들이 덮이기 때문에 거길. 그다음에 이 쇄빙선의 가능성인데요. 쇄빙선, 우리나라는 쇄빙선을 그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쇄빙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핀란드예요. 거기는 뭐 북극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쇄빙선 전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쇄빙선 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왜냐하면 미국에 쇄빙선이 거의 없거든요. 그 쇄빙선을 만들어야겠는데 거기에다가 끼인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핀란드예요. 한국은 거기 끼지를 못해요. 왜?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쇄빙선을 만든다고 알려진 이유는 LNG 운반선을 러시아한테 만들어 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LNG 운반선을 한국의 그 한화오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주문을 해서 그걸 제작해서 납품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묶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쇄빙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본격적인 쇄빙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핀란드 같은 거를 아직 우리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는 쇄빙선 국제위원회에 한국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한국이 앞으로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쇄빙선 제작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된다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히토류는 이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정말로 그린란드에서 히토류 광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서 거기서 히토류 최종 제품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한국이 거기 반사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서 히토류 제조라든가 정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걸림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다. 아무리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린란드의 땅이 녹아있는 기간은 그렇게 1년 중에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녹아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땅 밑을 파고 들어가면 여전히 얼음이다.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런 광산 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오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중국이 세계 히토류 최종 제품의 90%를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오염을 그대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제할 때는 엄청난 양의 물과 또 방사능 물질이 필요로 합니다.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은 저 아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내몽골 자치구라든가 이런 그 오지에서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뭐 오염이 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린란드는 주민들이 그걸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내놓고 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과연 히토류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개발이 되고 또 미국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기대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히토류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불거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널뛰고 증시도 불안정했습니다. 이 이슈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린란드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 나토의 유럽 8개 나라들이 그린란드에다가 파병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미국과 갈등이 불거지고 이렇게 되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거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어쩌면 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지 않을까?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지게 되고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뜻하거든요. 그렇게 동전이 앞뒷면이에요. 왜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취득 가격을 낮게 취득할 수 있다면 그럼 수익률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미리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마는 근데 사실 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왜냐? EU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의 금액이 가액으로 하면 지금 3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미국의 전체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국가들이 3조 3천억을 미국에 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유럽 국가들이 팔아치우게 되면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높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 시나리오다. 왜? 만약에 유럽 국가들이 정부가 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3조 3천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본부라든가 또는 뭐 이 나토 회원국 정부가 그것을 매각하세요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설득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설득한다고 투자자들이 그걸 팔겠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별로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그린란드 사태 같은 것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예요. 그건 뭐냐? 자, 이렇게 미국이 다른 나라들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을 너희들 그 나라들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제 부지런히 스스로 무장을 해야 돼요. 스스로 탱크도 만들고 항공기도 사오고 뭐 인공위성도 띄워야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그 추가적인 자금을. 그거는 그 나라들도 다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만큼 채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값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이렇게 유엔이나 이런 것들 다 그냥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유엔뿐만이 아니고 월드뱅크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국제기구들이 다 사실상 무력화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이렇게 빚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어디선가 국가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빚을 못 갚는 나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이죠. 그럴 때 지금까지는 IMF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IMF라고 하는 건 바로 미국을 뜻했던 겁니다.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거기서 가장 발언권이 높았던 거는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이제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국가 부도가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냥 부도가 나고 끝이다 이거예요. 부도가 나고 끝이면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준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부실 채권이 쌓이게 되는 거고 연쇄적인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연쇄적인 금융기관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 특히 그린란드 같은 이런 사태는 바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억지로 만들어진 흑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상태는 어떤가요? 중국 경제는 이중 구조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이중 구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야는 뭐냐면 바로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AI, 로봇 산업, 또 그 전기차, 태양광, 우주 항공 산업, 방위 산업, 조선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지금 뭐 우길승천 그야말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요. 실업자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돈 안 쓰고 백화점 망하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은 다 지금 그야말로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개발업체 같은 경우는 그냥 부도 상태가 되어버리고 또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 첨단 산업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의 수출 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맥락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 중국이 이런 첨단 산업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산업들이 발전을 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그걸 살 수가 없어요. 소비가 침체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팔려요. 중국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값이 계속 떨어져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처분을 해야겠어요? 그거는 덤핑을 해서라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수입은 줄어들어요. 왜? 소비가 없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고 그 수출은 덤핑 수출이고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 흑자가 엄청난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렇다고 해서 수출을 안 하면 손해가 더 큰 그런 상황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래도 뭐 수출을 하면 잘 돌아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돼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냐? 한국의 수출이 우리나라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44%예요. 중국은 20%예요. 중국은 수출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그 20%도 뭐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그 한 20%, 한 10몇 퍼센트 정도는 반짝반짝 잘 돌아간다. 하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죽을 지경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중국 경제의 현재 모습이다. 그리고 가장 죽을 지경인 부문이 바로 부동산 부문이고, 부동산 단순히 집을 건설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든가 관련된 수많은 자재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첨단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면서, 근데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경제 전체에서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라 보시나요? 하나는 부동산 건설에서 주택 건설 기업들이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비자들, 주택을 구매해야 될 그 소비자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이거든요. 자, 주택 건설 업체들은 왜 이렇게 그 곤경을 맞이하게 됐는가? 그거는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9년인가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3조 홍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3 red line입니다. 빨간 3개예요. 이거 뭐냐? 전체 부동산 건설업체의 전체 자산 중에 부채가 70%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현금, 부채가 현금 그 캐시플로우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빚을 줄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개의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택 건설업체들에게 치명적인 거였어요. 왜냐? 지금까지 중국의 주택 건설업체들은요, 그게 민영기업이든 국영기업이든 또는 뭐 지방정부든 상관없이 다 빚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자, 3조 홍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넘어가면 안 돼. 요거를 넘어가는 부채는 다 회수를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신규 대출은 안 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업자들이 그 주택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분양 제도를 쭉 유지해 왔습니다. 즉 주택이 어느 정도 공사가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한 20% 진척이 되면 다 분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양받은 사람은 착수금 내고 중도금 계속 내고 마지막에 잔금 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금을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택 건설업자들이 자기한테 주택을 분양해 준 건설업체가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사가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어서 공사가 막혀버렸어요. 막히니까 그걸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거 중도금 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 중도금 납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금난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공사를 못하죠. 그리고 선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도금을 돈을 안 낼 거 아닙니까? 이게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저 분양받으면 큰일 나겠네 해서 누구도 이제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주택가격 전반이 다 값이 떨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그 가계 자산 중에 중국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70%가 부동산입니다. 주택입니다. 주택 한 채예요. 그러니까 한 채 또는 두 채. 근데 그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 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중국에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 사람도 그렇고 중국 정부도 그렇고. 자, 이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내 재산도 줄어들고 그런데 부채는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잘못하다면 나 부도나겠네 해서 모든 돈 다 끌어모아서 빚을 갚는데 써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은행들도 추가 대출도 잘 안 해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자금난이 심각해진 거고 그것 때문에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이 자금난이 심각해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주택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주택 분양은 더욱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요. 전쟁에 대한 공포입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 언젠가는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 저 대만을 언젠가는 침략할 것 같아. 중국이. 그거를 누구나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대만을 둘러싸고 군사훈련하고 계속 이러고 있고 공산당은 그걸 가지고 계속 선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 언젠가 머지않아서 전쟁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웬만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예전에는 다이아 반지 같은 걸 예물로 줬는데요. 요즘은 다 금반지래요. 그리고 청년들도 조금 돈 생기면 그걸 가지고 1g짜리 금을 사들인대요.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돈 안 쓰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값은 더욱더 오르는데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공산당의 철학, 공산당의 국정 철학. 이거는 소비를 동력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그들은. 왜? 이건 자본주의 방식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정반대잖아요. 그들이 욕하는 자본주의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게 자본가 시스템이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거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여러 가지가 너무나 많이 얽혀 있다. 그리고 이건 공산당의 국정 철학과도 긴밀히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나요?
예, 제가 3조 홍선 정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3조 홍선 정책을 펴기 전에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방주불초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읽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면 방주불초예요. 그래서 방은 우리 얘기하는 뭐 방 몇 개냐 할 때 그 방입니다. 그게 바로 주택을 얘기하더라고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용이다, 살기 위한 것이지 불 아니다, 초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불초. 그 초는 뭐냐? 투기야. 그러니까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산당의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면 절대 안 돼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 3조 홍선 정책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죽은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걸 뭐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한국인들도,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이 공산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중국만큼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자, 그런 사고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이 불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하죠.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이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거 뭐냐? 우리하고 비슷해요. 서민형 주택 공급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소형주택, 또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거 많이 했잖아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서울 곳곳에 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골목 다니다 보면 벽화 그려놓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도시 재생 아니었습니까? 왜 그걸 했습니까? 이 재건축 같은 거 해서 너희들 돈 벌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철학이 똑같은 거예요. 시진핑 정부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그래서 야, 있는 거 가지고 고쳤어. 그거 그냥 뭐 아파트 짓는다고 그 야단 법석을 하고 그 투기하고 이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사람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고 집을 짓고 싶어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근데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집을 갖고 싶지도 않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중국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그 여파는 중국 경제 전체에 어떤 식으로 확산될까요? 중국은 일본이 199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해서 계속 정체되어 왔는데 중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첨단 분야는 계속해서 번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업자들이 막 늘어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봇을 이용한 뭐 그런 태양광 또 전기차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산업과 일반 민생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경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그 공산주의 철학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한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었어요. 그 산업은 뭐냐? 그게 다 무기 산업들 뭐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굶었잖아요. 그 소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도 과학자들 엄청나게 많고 뭐 인공위성도 미국하고 경쟁하고 뭐 핵무기 경쟁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그 소련 인민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피폐하기 짝이 없었죠.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 뭐 많은 이런 예측들을 합니다. 중국이 이러다가 금융위기가 와서 중국 경제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금융위기가 옵니까? 과거에 소련의 금융위기가 왔습니까? 안 옵니다. 왜?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죠. 하지만 그 금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국영은행들입니다. 은행이 국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영은행들이 은행에서 대출해간 채무자들이 그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상환하지 못했을 때 부도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금융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기 때문에 연쇄 부도 때문에 금융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부도를 안 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 뭐 있으면 어때? 그냥 그렇게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면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생길 것이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겠지만 금융위기는 아니다. 연쇄 부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그 이중구조 문제라든가 이 피폐한 인민들의 삶의 문제, 그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쿠데타나 또는 민중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지,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뭐 금융위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인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중국을 쫙 포위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섬을 연결한 선을 도련선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보시면 일본 밑에 있는 류큐 열도,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쭉 연결된 그 다 섬들이잖아요. 그 섬들이 대부분 미국 편이에요. 미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인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그 안에서 그 도련선에서 중국 쪽으로 더 가서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우리 한반도에 미군이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그게 바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에요. 그게 북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말로는 뭐 북한이 상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하고 전쟁이 난다면 당연히 그 주한미군을 당연히 동원을 하죠. 그건 뭐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서 좀 약한 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국이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긴 한데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미국의 동맹국은 또 아닌 거예요. 왜냐? 이 아일랜드 체인 제1도련선에서 가장 확실한 미국의 동맹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확고해요. 일본은 확고하게 미국의 편이고 미국의 방패막이가 될 각오도 되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안에는 반미주의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 안에는 반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가 이 미국의 확실한 편인 일본하고 한국이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두 개가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싸워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좋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막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이 툭 하면 일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내에는 반미주의자들 많고 친중주의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이죠. 한편으로는 끌어안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예, 이러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요게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의 대중방어망, 거기에서 아주 약한 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잘 끌어안으면 요게 빠져나올 수도 있겠네? 거기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부추기는 겁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에 초빙을 해서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을 끌어들여서 이제 야, 우리하고 잘 지내자. 일본하고는 조금 멀리해. 이런 걸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중국이 또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거는 때때로 또 미국의 앞잡이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사드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그 대공 방어 미사일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레이더망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그 레이더망이 북한뿐만이 아니고 중국 전역을 다 커버하는, 중국 전역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다가 막 경제 제재 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을 제재해야 되는데 한국을 제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좀 만만하고 혼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번에도 보면 이제 한국이
미국의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조선소를 한화오션이 인수를 하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겁니다. 지금 한국이 만약에 미국을 도와서 저렇게 미국의 조선업이 정말 부흥이 되고 미국 해군이 강력해진다면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국이 아주 괘씸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한화오션과 그 계열사들을 중국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이 관세와 희토류를 두고 서로 합의를 보면서 그걸 1년을 관세를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도 1년을 유예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끌어안고 싶은 하지만 말을 썩 잘 듣지는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훨씬 더 끌어안기가 쉽다고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중국에. 올해 CES 2026에서 중국 기업 TCL이 전시 전면에 한복과 한옥 영상을 배치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굳이 한국 전통 콘텐츠를 노출한 심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소위 요즘 잘 나가고 있는 K컬처, K푸드, 뭐 K팝 이런 것들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왜냐? 중국인들이 보면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죠. 여기는 자기들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말하면 조선의 선비들은 스스로 소중화를 칭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중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을 그대로 모방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 중국인들이 야 그거 우리 문화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상당 부분은 맞아요. 그럼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김치가 뭐 중국 거냐 어쩌냐 또 한복이 그게 중국 거냐 어쩌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뭐 그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야 우리 거 고유한 게 있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 특히 조선시대까지의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바로 중국 문화였던 거고 조선이 끝나고 일본 식민지가 된 다음에는 일본 문화가 상당히 들어왔던 거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990년대부터 잘 발전시키고 잘 응용해서 중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닌 또는 그것을 다 결합시킨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게 K컬처고 그게 K푸드고 K팝이고 뭐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야 그거 우리 중국 거 너희들이 가져간 거 하냐? 그러면 솔직히 저는 얘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옛날에는 당신네 나라에서 그런 거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거고 당신네들 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요. 미국의 문화는 그거 다 영국 문화잖아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말도 영국 말이지 문화도 영국 문화지 모든 게 다 영국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자기들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원래 뿌리를 영국에 뒀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걸 부인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하지만 최근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말이지 뭐 중국에 영향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기여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더욱더 당당하게 중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 것을 더 주장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요즘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어떤 전략적 가치를 매기고 있다고 보시나요? 전략적으로는 중국에게 한국은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서 원하는 가장 큰 거는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거. 또는 주한미군이 중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거.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볼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반도체 인재들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또 그 밑에 있는 다른 연구소의 그 연구 인력들, 그 사람들을 중국으로 데려가는 거를 굉장히 원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지 않았다면요, 지금쯤은 중국이 한국 반도체 다 넘어섰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다 넘어섰을 거라고 봅니다. 왜? 한국 사람들 다 데려갔을 거거든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연봉 3억 준다면 중국은 30억 주고 데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갔을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는 상태라면. 그런데 그게 무너진 거죠.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가기가 매우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를 발전시키기도 매우 어려워진 거고, 지금 그래서 중국 반도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국 반도체 인재를 데려가는 거다. 이게 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 거라고 봐요. 근데 둘 다 뜻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속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속국이에요. 이거는 왜? 예전에 다 너희들이 말이야 일본한테 침략당했을 때, 임진왜란 때 누가 너희를 구해줬어? 그거 다 우리 조상들 명나라가 가서 명나라 군대가 가서 너희들 다 구해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 지금 이미 일본 땅이 됐잖아. 그 말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너희들이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이 조선의 선비들은 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종 때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선의 선비들 또 왕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소중화를 칭했습니다. 아, 이제 저 중국 대륙에서 한족의 국가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저 여진족이라고 하는 저 오랑캐의 국가가 세워졌으니까, 야, 이제 그 법통은 누가 가져왔느냐? 그거는 우리 조선이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이 중화야. 이렇게 스스로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중국의 속국이잖아 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떨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저는 영원히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과 같이 가려고 한다면 그거 각오해야만 한다. 그거 싫으면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어떤 국가를 원하는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같은 체제를 원하는 것이냐, 우리가, 아니면 중국과 같은 체제를 원하는 것이냐. 중국하고 같이 가게 되면 중국 같은 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처럼, 중국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인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택해야 된다. 예. 아니면 제3의 길이 있는 거냐.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국채, 나라의 시스템을 스스로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봤으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이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들 틈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잘 만든 나라가 스위스예요. 지금. 스위스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위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또 중립국이에요. 어느 나라도 스위스를, 현대에 들어서 스위스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위스를 누군가 침략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스위스에 수많은 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터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들에 전부 폭파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핵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핵 대피소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집집마다 다 M16 소총 가지고 있습니다. 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인구가 1000만도 안 되지만 스스로 자기의 그 자유로운 시스템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1인당 소득은 10만 달러, 11만 달러에 달하고, 그걸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도움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도 우리 못 도와주잖아요.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중국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정해야 되고, 힘을 길러야 된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시점에 서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